매캐한 기름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이서아의 온몸을 감쌌다. 튀김기에서 쉴 새 없이 건져 올리는 치킨 조각들처럼 그녀의 삶도 뜨거운 기름 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유니폼을 축축하게 적셨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앞으로 2시간. 2시간만 더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도 끝이었다. 세오아야, 여기 9번 테이블 주문.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을 갈랐다. 서한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갓 튀겨낸 치킨이 담긴 쟁반을 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쟁반을 통해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손님들의 테이블로 향했다. 활기찬 대학생들, 하루의 피로를 푸는 직장인들. 그들의 세상은 서아의 세상과 다른 주파수로 흐르는 듯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내일을 이야기했지만 서아에게 내일은 그저 또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원비 걱정의 연속일 뿐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동생 서진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녀는 황급히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였다. 누나, 오늘 물리치료 잘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걱정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사랑해.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아의 세상에 잠시 빛이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띈 미소를 급히 손으로 가렸다.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친 동생 서진은 서아의 삶의 이유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비싼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카페, 밤에는 치킨집.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생활이 벌써 2년째였다. 이세호아,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나와? 박 매니저의 고함에 서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다시 홀로 나갔다. 박 매니저는 뚱뚱한 몸집에 기름 낀 얼굴을 한 중년 남자로 평소에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호아, 너 오늘 마감하고 나 좀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하지만 월급날이 코앞인 상황에서 매니저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정이 넘어가게 문을 닫을 시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퇴근하고 홀에는 서아와 박 매니저 단둘만 남았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친절한 목소리로 서아에게 음료수 캔을 건넸다. 세호아야, 앉아봐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매니저님. 내가 다 안다. 너네 집 사정 어려운 거. 동생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박 매니저가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아는지 의아했지만 서아는 일단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 본론을 꺼냈다. 사실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거든. 근처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하는데 일손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가서 서빙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딱 2시간만. 시급은 지금 받는 거의 5배로 쳐줄게. 서아는 망설였다. 밤늦은 시간에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리는 파티라니. 상상만 해도 꺼림칙했다. 하지만 시급의 5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돈이면 서진의 다음 달 치료비를 해결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매니저님, 저는 그런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어허, 뭘 걱정해. 그냥 음료수 따라주고 안주만 날라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 눈에 잘 띄면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라고. 박 매니저의 끈질긴 설득과 돈의 유혹 앞에서 서아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결정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박 매니저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JK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담배 연기와 값비싼 양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소파에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눈빛과 말투에서는 천박함이 흘러나왔다. 오, 박 매니저. 이제야 오는 거야? 이 아가씨가 오늘 우리를 도와줄 친구인가? 중심에 앉아있던 남자가 서아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박 매니저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서아를 남자들 앞에 밀었다. 하하, 강 전무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저희 가게 에이스입니다. 이서아라고 합니다. 서아야, 인사드려라. JK그룹의 강지훈 전무님이시다. 강지훈. 서아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JK그룹의 황태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언론에서 보여주던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름진 욕망이 번들거리는 눈, 비릿한 미소. 서아는 본능적인 혐오감을 느꼈다. 자, 서아 양, 이리 와서 앉아. 술 한 잔 받아야지. 강지훈이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서아는 당황해서 박 매니저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빙만 하면 된다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전무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에이, 괜찮아. 딱 한 잔만. 이건 우리 서아 양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내가 특별히 주는 술이니까. 강지훈이 서아의 손에 억지로 샴페인 잔을 쥐어주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여기서 밉보였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다. 서아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가운 액체를 목으로 넘겼다.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한 과일 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고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여러 개로 번져 보였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누군가 부축하는 손길, 엘리베이터의 무중력감, 그리고 낯선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아는 푹신한 침대 위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강지훈의 비열한 웃음과 박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무님, 계획대로 완벽합니다. 이제 저놈은 끝장입니다. 수고했어, 박 매니저. 이 계집애는 알아서 처리하고 뒤탈 없게 염려 마십시오. 약기운이 돌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겁니다. 대화가 끝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아의 의식은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동생 서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미안해, 서진아. 누나가 미안해. 절망적인 생각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공기에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직 약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방 안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림자의 주인은 낯선 남자였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남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 조각처럼 날카로운 얼굴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방금 전까지 술에 취해 희죽거리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욕망에 찬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한 냉철한 시선이었다.
누구세요? 서아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그녀의 몸이 아닌 이마였다. 차갑고 커다란 손이 뜨거운 이마에 닿자 혼미했던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그녀의 상태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GHB인가? 강지훈, 이 비열한 자식.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올라와. 그리고 보안팀에 연락해서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2층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강지훈과 관련된 모든 자들의 출입 기록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를 끊은 남자는 다시 서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아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강지훈, 방금 그 남자가 강지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지? 왜 강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분노하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퍼즐 조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재킷을 벗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그녀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그의 재킷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서늘하고 안정감을 주는 샌다루드 향이 났다. 이상했다. 분명 최악의 상황인데 이 남자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단단한 바위 같았다. 서아는 다시 밀려오는 약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 남은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던 남자의 차갑지만 슬픔이 서려 있던 깊은 눈동자뿐이었다. 그 남자가 바로 JK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강지훈의 사촌형인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하룻밤이 그녀의 인생을 지옥과 천국으로 동시에 밀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아는 아직 알지 못했다.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이서아는 눈을 떴다.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부시게 하얀 천장이었다. 낯선 공간. 공기 중에는 희미하고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떠다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는 소란스럽고 담배 연기 자욱했던 호텔의 파티룸이었다. 서아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실크처럼 부드러운 이불이 몸에서 스르르 흘러내렸다.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은 어젯밤의 낡은 유니폼이 아닌 몸에 꼭 맞는 하얀색 가운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의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살폈다. 다행히 특별히 아프거나 상처가 있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몇 시간의 공백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공포였다.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는 그녀의 좁은 자취방 전체보다도 커 보였다. 방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침대 발치에는 어젯밤 자신이 입었던 옷과 구두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낯선 남자의 검은색 정장 재킷이 놓여 있었다. 샌다루드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마지막 장면이 조각처럼 떠올랐다. 약에 취해 쓰러진 자신,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동자의 남자. 바로 그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쪽에 문이 열렸다. 서아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본능적으로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몸을 숨겼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젯밤의 그 남자였다. 그는 말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TV나 경제 잡지에서 스치듯 보았던 얼굴. JK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
서아는 그제야 어젯밤 스위트룸에 있던 남자들이 왜 그토록 강지훈에게 아첨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왜 강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분노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촌이자 정적이었다. 일요난나.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최고급 가구들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서아의 공포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상황 설명부터 하지. 어젯밤 넌 내 사촌 동생인 강지훈 전무가 계획한 함정에 빠진 거다. 놈이 널 이용해 나와의 스캔들을 조작하려 했어. 스캔들이요? 내가 마신 샴페인에는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약물이 들어있었다. 목적은 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이 방에 들여보내 나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이었지. 강태준은 태블릿 화면을 서아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서아가 남자들에게 이끌려 복도를 지나는 모습, 그리고 이 방의 침대에 쓰러져 있는 모습. 마지막 사진은 강태준이 막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는 장면이었다.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마치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은 오늘 아침 9시를 기점으로 모든 언론사에 뿌려질 예정이었다. 제목은 아마 이렇겠지. JK그룹 강태준 회장, 여대생과 호텔에서 밀회. 내 신상 정보는 이미 그들 손에 다 들어가 있을 테고.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의 삶이 이 부유한 사람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긴 것이다. 가게에서 잘리고 학교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동생 서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눈물이 툭 터진 듯 흘러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물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우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간이니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 침대 위로 던졌다.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혼인계 약서.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다. 나와 결혼해라.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아는 자신이 아직도 약 기운에 취해 헛것을 보고 듣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네? 결혼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당신과 이 스캔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추문은 더 큰 소식으로 덮는 법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파파라치의 사진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결혼을 발표할 거다. JK그룹 강태준 회장, 오랜 연인과 전격 결혼 발표. 이렇게 되면 어젯밤의 사진은 결혼을 앞둔 연인의 평범한 데이트가 되고 강지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지. 그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 정연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당신 사정 때문에 제 인생을... 싫어요. 전 못해요. 서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기어절할 입장이 아닐 텐데. 이서아, 23살.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휴학 중이며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남동생 이서진과 단둘이 생활.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사채를 포함한 빚이 1억 원이 넘어 그는 서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스캔들이 터지고 넌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가 되겠지. 모든 아르바이트에서 잘릴 거고 내 동생은 언론의 하이에나들에게 둘러싸일 거다.
병원에서는 당장 밀린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독촉할 테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것은 협박이었다. 하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욱 잔인했다. 서아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강태준은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계약 조건을 설명하지.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뒤 우리는 합의해 이혼한다. 위자료는 없다.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계약 기간 동안 내 동생 이서진의 모든 병원비를 JK그룹 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1년 뒤 내 개인 계좌로 30억 원을 입금해주지. 그 돈이면 평생 빚 걱정 없이 내 동생을 돌보며 살 수 있을 거다. 30억 원. 그리고 동생의 완치 가능성. 그것은 서아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미래, 그녀의 1년이라는 시간을 파는 대가였다. 서아는 흐느끼며 물었다. 왜 하필 저여야만 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면 결혼할 여자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강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선대 회장, 즉 내 할아버님의 유언이다. 30살 생일 전까지 결혼을 해야 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완벽하게 상속받을 수 있지. 내 30살 생일이 다음 주다. 그리고 강지훈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타이밍에 스캔들을 터뜨린 거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해 배경도 깨끗하고 입도 무겁고 무엇보다 내 통제해둘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한데 마침 네가 나타난 거다. 넌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그저 필요에 의해 선택된 도구일 뿐이었다. 우연히 그들의 전쟁터에 잘못 발을 들인 가엾은 사냥감이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빽빽하게 적힌 조항들. 갑, 강태준, 과을, 이서아. 부부로서의 외형적 의무를 다한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모든 조항들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쪽에는 동생의 목숨과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짓밟힐 자존심과 팔려나갈 1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문제였다. 서아는 눈물을 닦고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강철처럼 무거운 펜이 손에서 몇 번이고 미끄러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을 이서아라고 적힌 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서명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강태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 계약서 한 부를 챙겨 넣으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투로 말했다. 이제부터 넌 이서아가 아니라 JK그룹의 안주인이다. 1시간 뒤에 김 비서가 옷과 스타일리스트를 데리고 올 거다. 준비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있을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아에게는 생각할 틈도 후회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용무가 끝났다는 듯 방을 나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젯밤 일은 잊어. 오늘부터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깊이 사랑해온 연인이다.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우리 단둘이 있을 때조차도 연기를 해야 할 거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부부처럼.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서아 혼자 남았다. 그녀는 텅 빈 공간과 창밖에 눈부신 서울의 정형을 번갈아 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어 일하던 그녀가 이제 곧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 되어 기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동생의 미래를 샀다.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서한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신을 태우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JK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서한은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단상에 올랐다. 순백의 원피스는 어색했고 얼굴에 정교하게 그려진 화장은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귓게는 사진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셔터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강태준 회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오랜 기간 교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혹시 속도 위반은 아니신지요? 질문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서한은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지만 등 뒤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강태준의 손길이 그녀에게 연기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습한 대로 수줍지만 행복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강태준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섬처럼 고요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밥에 오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이서아 씨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에 갑작스러운 관심이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디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몇 가지 상투적인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서한은 그가 만들어 놓은 오래된 연인이라는 각본 속에서 완벽한 소품이 되어주었다. 그의 눈빛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의 농담에 수줍게 미소 짓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0분간의 짧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호텔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연인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차가운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수고했어. 연기 실력이 나쁘지 않더군. 그의 말에는 칭찬의 의도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서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강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집으로 간다. 도착하면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지. 첫째, 허락된 구역 외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둘째, 가족 모임에서는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마라. 셋째,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직접 보고하지 말고 김 비서를 통해서 전달해. 알겠나? 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하인에게 내리는 지침 같았다.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거대한 성문 같은 곳으로 들어섰다. 끝없이 이어진 정원을 지나자 현대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크기의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미술관처럼 차갑고 거대한 건물이었다. 강태준의 집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도열한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서한은 그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에 위축되었다. 집안은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깐깐해 보이는 중년의 집사가 다가와 서아에게 인사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집의 총괄 집사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아가 안내받은 방은 그녀의 자취방 10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은 스위트룸이었다. 거대한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까지 딸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물건은 없었다. 텅 빈 공간은 그녀를 환영하는 대신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회장님의 침실은 복도 건너편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벨을 눌러주십시오. 집사는 차갑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부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들은 처음부터 각방을 쓸 예정이었던 것이다. 소아는 푹신한 소파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감옥. 이곳이 앞으로 1년 동안 그녀가 살아야 할 집이었다. 그날 저녁 소아는 새 식구를 환영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해야 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값비싼 검은색 드레스를 건네며 경고했다. 오늘 밤은 진짜 전쟁터가 될 거다. 무슨 말을 듣든 절대 흥분하지 마. 식당은 저택의 다른 공간들처럼 거대하고 삭막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태준이 앉았고 소아는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낯익은 얼굴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강지훈의 어머니이자 강태준의 숙모인 윤 여사였다. 윤 여사는 소아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적의가 가득했다. 어머, 태준아.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디에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야 데려왔니? 그런데 어느 대 교수인지 통 들어본 바가 없어서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소아의 배경을 문제 삼는. 소아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숙모,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강태준의 차가운 대답에 윤 여사의 입술이 비죽거렸다. 그때 강지훈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나섰다. 에이, 어머니도 참. 형님이 좋으시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형님을 뺏어가셔서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 행복해 보이니 정말 기쁩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정한 시동생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내까짓게 감이라고 말하는 듯한 조롱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아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어젯밤 자신에게 약을 먹인 자가 바로 저 남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방님. 서아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윤 여사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런데 서아 양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호호, 내가 실언을 했네.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겠어. 여머니, 강지훈이 말리는 척했지만 그의 입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다. 한 명은 대놓고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위로하는 척하며 상처를 후벼 팠다. 소아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강태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저를 태준 씨가 많이 아껴줘서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태준 씨라는 호칭과 함께 서아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윤 여사와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태준 역시 살짝 놀란 듯 단 눈으로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살얼음판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서아는 녹초가 되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잠그자마자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드레스도 벗지 못한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에서 재벌가의 계약 신부가 되었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으며 저기로 가득 찬 뱀들의 소굴에서 살아남았다. 서아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이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풍경이었다. 마치 이 집 사람들처럼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가식적인 친절, 윤 여사의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하는 듯한 강태준의 태도. 그들의 관계와 역학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강태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다. 윤 여사는 그런 아들의 든든한 뒷배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들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방패로 내세웠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의 가장 연약한 최전선에 던져진 조리였다. 하지만 조리라고 해서 가만히 죽어줄 수는 없지. 수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의 두려움과 혼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1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살아남아서 동생을 지키고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수아는 더 이상 어젯밤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가면을 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이서아는 거대한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잠은 화려하고 텅 빈 스위트룸에서 혼자 잤고 식사는 긴 테이블 끝에 강태준과 아무 말 없이 마주 앉거나 혹은 홀로 해결했다. 강태준은 새벽같이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두 사람이 마주치는 시간은 극히 짧았고 그나마 오가는 대화라고는 일어났나 다녀왔다 같은 건조한 인사뿐이었다. 그녀는 이 고요한 감옥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방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JK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읽고 외웠다. 그룹의 역사, 계열사 구조,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 그리고 특히 강태준과 강지훈의 대립 구도를 다룬 기사들까지. 적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또한 사람들을 관찰했다. 사용인들은 강태준 앞에서는 절대적인 복종을 보였지만 강지훈이 가끔 저택에 들를 때면 미묘한 공포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강지훈의 눈치를 살폈고 그의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강지훈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그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폭군이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약 결혼을 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서한은 홀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다가와 정중하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충격 단독, JK그룹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자 익명의 제보자 A씨의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그녀의 삶이 잔인하게 난도질되어 있었다. 아씨에 따르면 리양 이서아은 평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로 고급 술집 VIP 손님들을 상대로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그녀의 막대한 빚과 동생의 병원비를 언급하며 강태준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기사에는 그녀가 일했던 치킨집의 상호까지 교묘하게 암시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온갖 추측과 악성 댓글로 들끓고 있었다. 역시 꽃뱀이었네. 돈 보고 결혼한 게 뻔하지. 불쌍한 강태준 회장.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한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다. 울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공격이었다. 그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쏜 첫 번째 화살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끝장이었다. 진정해, 이서아. 생각해야 해.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기사에 담긴 정보들. 자신의 빚, 동생의 병, 치킨집 아르바이트.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강지훈에게 넘겨줄 만한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막 매니저, 자신을 그 지옥 같은 술자리로 끌어들였던 남자. 그의 기름진 얼굴과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명 그가 돈을 받고 강지훈에게 정보를 팔아넘기고 거짓말까지 보탰을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한은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강태준에게 가서 억울하다고 울며 하소연해봤자 그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차가운 얼굴로 쳐다볼 게 뻔했다. 그녀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돈도 인맥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그녀의 머리뿐이었다. 서한은 방으로 돌아와 예전에 쓰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다행히 아직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치킨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중 가장 친했던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부를 묻는 척 가볍게 대화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서한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참, 그러고 보니 박 매니저님은 아직도 거기 계셔?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외제차를 새로 뽑았더라고. 돈 많이 버셨나 봐. 부럽다. 답장은 금방 왔다. 언니, 말도 마. 그 인간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았는지 얼마 전에 가게 그만뒀어. 맨날 직원들한테는 돈 없다고 월급도 미루던 인간이 갑자기 번쩍이는 차 끌고 와서 자랑하는데 진짜 꼴 보기 싫더라.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너희 같은 애들은 상상도 못할 귀인을 만났다면서 거들먹거리는데 재수 없어서 정말. 빙고. 서한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 매니저가 가게를 그만둔 시점은 서아가 계약 결혼을 한 직후였다. 그가 귀인을 만난 시기와 돈이 생긴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한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다. 문제의 기사가 처음 올라온 인터넷 언론사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곳은 기업들의 치부를 건드려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돈을 받고 경쟁사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해주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황색 언론이었다. 서한은 지난 몇 년간 그 언론사에서 다룬 JK그룹 관련 기사들을 모두 찾아냈다. 놀랍게도 강태준에게 불리한 기사는 많았지만 강지훈에게 불리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칭찬하는 기사가 여러 차례 실렸다. 강지훈과 이 언론사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서한은 자신이 찾아낸 모든 정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박 매니저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재산 증식, 기사를 터뜨린 언론사와 강지훈의 유착관계. 각각은 그저 정황 증거에 불과했지만 한데 모아놓으니 명백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연락해 강태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 협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날 밤 서재에서 만난 강태준은 평소처럼 무표정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서아를 들어오라는 눈짓만 할 뿐 시선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서운 일이지? 서아는 그가 예상했을 법한 눈물과 하소연 대신 자신이 정리한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의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기사에 대한 제 분석 보고입니다. 그제야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의외라는 빛이 스쳤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사의 정보 유출자는 제가 일했던 치킨집의 박모 매니저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가 최근 불상의 소득으로 가게를 그만두고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강지훈 전무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이 또한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데일리 서치는 과거 수차례 강지훈 전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전력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첨부 기사 전문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강 전무의 치밀한 계획에 이루어진 여론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아의 브리핑이 끝나자 서재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화면과 서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포커페이스 뒤에 감춰진 생각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의심하는 걸까? 자신의 분석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걸까?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추측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네, 아직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정보팀이 박 매니저의 계좌를 추적한다면 강 전무 측과 연결된 자금 흐름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더 이상 그에게 보호를 구걸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이 계약 관계에 동등한 파트너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조언자의 입장이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서아를 응시했다. 그는 울며불며 달려와 매달릴 줄 알았던 이 어린 여자가 자신 앞에 앉아 사건의 전말을 꿰뚫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김 비서, 조사해봐. 네, 회장님. 김 비서가 서재를 나가고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그는 뒤를 돌아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혼자 행동하지 마. 알겠나?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미묘한 인정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싸움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늘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강지훈의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강태준이라는 단단한 성벽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서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태준의 경고대로 강지훈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대담했다. 무대는 JK그룹이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자선 행사인 희망의 밤 갈라 디너였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이 모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교계의 전쟁터였다. 행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평소보다 더 과묵해졌고 김 비서는 수시로 서아의 방을 찾아와 행사 당일의 동선, 주요 참석자들의 명단과 프로필, 그리고 예상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것은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참모회의 같았다. 강지훈 전무는 분명 오늘 밤 사람들 앞에서 사모님께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할 겁니다. 지난번에 온라인 기사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김 비서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단순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으려 할 것이다. 가장 아픈 과거를 이용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번 그녀의 분석에 대한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사모님께서 그저 당하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것은 작은 녹음기 기능이 있는 만년필과 그녀의 옛 동료 연락처 몇 개였다. 그는 강태준 몰래 그녀에게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서한은 김 비서의 충심에 조용히 감사하며 며칠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이 공격해올 루트는 뻔했다. 그녀의 가난한 과거. 그렇다면 그가 이용할 만한 과거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주변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만의 조용한 전쟁 준비였다. 행사 당일 서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입었다. 목에는 강태준이 건네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났다.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는 갑옷처럼 그녀를 감쌌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이서아가 아니었다. JK그룹의 안주인 강태준의 아내였다. 준비됐나?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이었다. 그는 잠시 서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긴장할 것 없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그의 무심한 위로가 이상하게 큰 힘이 되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연 회장으로 향했다. 연 회장은 눈이 멀어버릴 듯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났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아와 강태준이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지난번 기사 때문에 생긴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서아는 강태준의 리드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적당히 수줍어했으며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강지훈과 윤 여사도 다가와 가식적인 인사를 건렴다. 건렴다. 어머 형님, 형수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꼭 할리우드 시상식에 온 것 같아요. 강지훈의 칭찬은 뱀의 혀처럼 달콤하고 차가웠다. 서아는 미소로 화답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올 것이 오고 있었다. 행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였다. 강태준이 잠시 유력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터졌다. 한 젊은 남자가 갑자기 인파를 해치고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잔뜩 격앙된 표정이었다. 이세호아, 너 이서아 맞지?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음악이 멎었고 연 회장에는 남자의 고함 소리만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여러분, 이 여자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안을 파멸시킨 악마예요. 아픈 동생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해서 저희 집 전 재산을 빌려가 놓고 그대로 잠적했다고요. 저 여자 때문에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서아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지훈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등장, 그리고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 폭로. 서아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강태준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서아는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남자에게 다가갔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서아는 근처에 있던 사회자의 마이크를 정중하게 빌려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 고등학교 동창인 박민수 씨입니다. 방금 민수 씨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민수 씨의 부모님께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이 영수증이 증거다. 남자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을 꺼내 흔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건 조금만 조사해보면 금방 밝혀질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 회장의 음향 시스템에 연결했다. 김 비서가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다. 잠시 후 연 회장에는 어떤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친구, 민수야, 나야. 다름이 아니라 너 혹시 서아 기억나? 요즘 걔 기사도 나고 하던데. 박민수, 이서아. 기억나지? 조용하고 착했던 애. 걔네 집 엄청 어려웠잖아. 친구, 혹시 걔가 너나 너희 부모님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박민수, 뭐라고? 서아가? 에이, 말도 안 돼. 걔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애인데. 가난하긴 했어도 누구한테 돈 빌릴 애는 절대 아니었어. 정말 착한 애였는데. 녹음이 끝나자 연 회장에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박민수라는 남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아를 착한 애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은 것이다. 박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민수 씨,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는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돈 때문에 친구를 팔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 순간 강태준이 서아의 옆에 섰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연 회장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최근 계속해서 악의적인 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K그룹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저 남자는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세력까지 전부 찾아내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강지훈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지훈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애써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박수를 쳤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승자는 이서아라는 것을. 소동이 정리되고 행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서아를 동정과 경애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녀린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켜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대단하군. 그가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감탄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강지훈이 저 남자를 이용할 거라는 걸. 전무님은 항상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과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돈에 약한 사람을 찾아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비서님이 주신 정보로 몇 명을 추려냈고 친구를 통해 미리 접촉해서 떠본 것뿐입니다. 강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차창에 비친 서아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그의 등 뒤에 숨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등을 맞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우였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강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다. 계약 때문이 아닌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오늘 잘했어. 그의 따뜻한 천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차가운 계약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험하고도 견고한 동맹이었다. 자선 갈래서의 통쾌한 승리 이후 강태준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사용인들은 더 이상 서아를 호기심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윤 여사의 가시 돋친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물론 그 저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은 듯한 경계심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강태준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을 썼고 아침 식사 시간의 침묵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질이 달라졌다. 이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묵직한 신뢰감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가끔 그는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특정 사안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나? 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본질을 꿰뚫는 직관을 시험하고 있었고 동시에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김 비서가 있었다. 그는 이제 강태준의 비서이자 동시에 서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는 강태준의 암묵적인 동의해 서아를 단순한 사모님이 아닌 JK그룹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아는 만족하지 않았다. 두 번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어였을 뿐이다. 독사는 잠시 숨어있을 뿐 언젠가 다시 독리를 드러낼 것이다.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강지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공격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김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비서님, 강지훈 전무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손을 더럽히실 수 없겠죠. 회장님이 직접 사촌 동생을 뒷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건 그냥 추잡한 집안 싸움으로 비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외부인이자 피해자죠. 제가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김 비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서아의 판단력과 실행력을 신뢰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아의 방은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김 비서는 외부에서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최고 보안 등급의 노트북과 함께 JK그룹 내부 서버의 특정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녀에게 주었다. 명목은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경영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본격적으로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은 지난 5년간 강지훈이 총괄 책임자였던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였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빽빽하게 들어찬 숫자들.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만에 질려버릴 작업이었지만 서아는 달랐다. 그녀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탐정처럼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낮에는 우아한 사모님 역할을 하며 외부 활동을 소화했고 밤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커피로 잠을 쫓으며 노트북 화면과 씨름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서아는 서서히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맡았던 프로젝트들은 유독 예산 초과가 잦았다. 특히 특정 하청업체 몇 군데에 지급된 공사 대금이나 자재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서한은 그 하청업체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했다. 놀랍게도 그 회사들은 대부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직전에 설립되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폐업 신고를 한 유령 회사들이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강지훈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선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증명해야만 했다. 서한은 유령 회사들과 JK그룹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특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항목 하나가 들어왔다. JK건설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하청을 받은 오리온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지출 내역서에 박만식 컨설팅 비용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금액은 5천만 원. 다른 수백억 원짜리 항목들 사이에 끼어 있어 하마터면 놓칠 뻔한 작은 금액이었다. 박만식,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서한은 머릿속을 빠르게 훑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이 일했던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 명단을 요청했다. 몇 시간 뒤 김 비서가 보내온 파일 속에서 서한은 그 이름을 발견했다. 직책, 가맹점주, 성명, 박만식, 박 매니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박 매니저의 본명이었다. 순간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퍼억 하는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것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지훈이 박 매니저에게 입막음과 정보 제공의 대가로 준 돈. 그 돈은 그의 개인 돈이 아니었다. 바로 JK그룹에서 빼돌린 비자금, 즉 회사 돈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강지훈의 개인적인 악행과 그의 기업 범죄를 연결하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고리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그녀가 약에 취했던 그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 조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이자 그가 비자금을 이용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 행위였던 것이다. 강지훈이 자신을 공격한 것은 강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과 동시에 자신의 비자금 사용 내역을 정당화하고 시선을 돌리려는 다중포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다. 이것은 더 이상 JK그룹의 후계 자리를 둘러싼 형제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숙주 삼아 부패를 저지르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싸움이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아닌 강태준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때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일이지? 서한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어요. 이 뭘 말인가? 강지훈 전무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요.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이제 곧 가장 깊은 어둠의 심장에 빛의 칼날을 꽂아 넣을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강태준의 서재는 JK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서하의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즉시 김 비서를 포함한 자신의 최측근 핵심 인력 몇 명을 소집했다.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 위로 서하가 정리한 자료들이 띄워졌다.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 부풀려진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박만식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는 마지막 종착지까지.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고를 받는 내내 강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에 떠있는 사촌 동생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서한은 그의 침묵 속에 들끓고 있는 용암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더러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한 측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강 전무를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기는 충분합니다, 회장님. 아니,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이건 꼬리에 불과해. 저놈은 훨씬 더 거대한 몸통을 숨기고 있을 거다. 꼬리만 자르면 놈은 잠시 숨었다가 더 교활한 방식으로 돌아오겠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당신이 해낸 일은 우리 그룹의 최고 감사팀이 몇 년간 하지 못한 일이야. 이제부터 이 일의 공식적인 책임자는 당신이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테니 저 괴물의 몸통까지 전부 찾아내. 그것은 명령이자 완전한 신임의 표현이었다. 서한은 더 이상 계약에 묶인 아내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거대 악에 맞서는 비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하지만 그들이 강지훈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맹수처럼 교활한 강지훈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 역시 JK그룹 곳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놓고 있었다. 자신의 자금줄이었던 유령 회사들 주변으로 JK그룹 법무팀의 조사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강지훈은 모든 위협의 근원이 이서아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재에서 값비싼 양주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와장창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분노가 드러났다.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그는 처음부터 서아를 얕보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애. 돈 몇 푼 쥐어주거나 협박하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기는커녕 자신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여론전이나 심리전 같은 유치한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방법을 써야 했다. 공포를 심어주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며칠 뒤 서한은 동생 서진이가 옮긴 JK그룹 산하 VIP 병원으로 향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 덕분에 서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해맑게 웃으며 재활 치료를 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지옥 같은 계약 결혼 생활에서 서아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누나, 여기 너무 좋아. 의사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고 매형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매형이라는 단어에 서아의 가슴이 살짝 아려왔다. 동생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었다. 서진이와의 면회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는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서아가 잠시 창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 운전기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모님. 서아가 고개를 돌렸을 때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피할 시간도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거대한 쇠붙이가 자신을 덮쳐오는 끔찍한 장면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박혔다. 꽝!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서아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좌석에 처박혔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여왔고 사방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쏟아졌다. 차는 몇 바퀴를 구른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서아의 의식은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덤프트럭의 뒷모습이었다. 명백한 고의였다.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강지훈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서아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선포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강태준의 귓가에 몇 마디를 속삭였다.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다음 순간 그의 눈에 깃든 것은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이성이 마비된 경노였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지 그는 회의장을 가득 채운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강지훈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아주 잠깐 그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짧은 순간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강태준의 눈은 넌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그가 이토록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란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에게 이서아는 더 이상 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린 일어서는 안 될 유일한 사람이었다. 응급실 복도 끝에서 그는 담요를 두른 채 멍하니 앉아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이마에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강태준은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은 곧바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누가 그녀를... 그는 성큼성큼 서아에게 다가갔다. 서아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그를 보자 그제야 초점을 찾으며 파르르 떨려왔다. 그 눈에 맺히는 공포와 눈물을 본 순간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서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절박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정말 괜찮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언제나 냉정하고 흔들림 없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뻔한 공포에 질린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늦었어.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사고 현장에 늦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를 이런 위험한 세상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이었다. 서아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가 내뿜는 청과 심장박동 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한참 동안 그녀를 안고 있던 강태준은 이윽고 서아를 부드럽게 떼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병원 복도 창밖에 삭막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살기가 이글거렸다. 강지훈,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것은 맹세였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낸다. 더 이상 회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여자 이서아를 위한 복수였다. 이제 그 어떤 타협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파멸만이 있을 뿐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강태준은 서아의 모든 짐을 자신의 침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집사와 사용인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서아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보호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사고의 충격과 그의 절박한 눈빛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버렸다. 이제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쇼윈도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공동의 적을 향해 칼날을 겨눈 운명 공동체였다. 강지훈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아의 마음에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강태준의 마음속에 있던 기업 총수로서의 냉철한 계산은 한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밤은 이전과 달라졌다. 두 사람은 강태준의 거대한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스크린 위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아가 분석한 보고서와 강태준의 정보팀이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강태준이 거대한 전쟁의 판을 짜는 총사령관이라면 서아는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가장 예리한 칼날을 벼리는 최고의 전략가였다. 놈이 또 다른 유령 회사를 세운 흔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김 비서, 당장 국제법무팀과 연결해 자금 동결, 가처분 신청 준비시켜.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었다.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협업만이 존재했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다가 서류 위에서 손이 스치기도 하고 지친 서아의 어깨 위로 강태준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전략회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조용하고도 뜨겁게 깊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을 잡을 그물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덫을 놓았으면 사냥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며칠 뒤 JK그룹 내부에는 은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이 아내의 교통사고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가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거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잦아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심지어 강태준은 강지훈의 첩자가 심어놓은 자신의 비서 라인을 통해 자신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 교만함에 빠진 사냥감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강지훈은 서아를 겁주는데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 강태준은 이제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이성을 잃어버린 약해 빠진 남자에 불과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를 끌어내리고 JK그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강지훈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포섭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장의 경영 능력 부재 및 리더십 위기를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태준의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였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사회 개최 전날 밤 서재에는 서아와 강태준 단둘만 남아있었다. 내일의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테이블 위에는 강지훈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완벽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자금 횡령 내역, 배임 증거, 살인교사, 교통사고, 정황 증거, 그리고 회유된 내부 고발자들의 결정적인 증언 녹취 파일까지.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고마워요. 서아는 말없이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저 더러운 시궁창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그저 내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차가운 기계로 살았겠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아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 서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을 서아라고 불렀다. 서아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를 위해, 동생을 위해 시작한 이 계약이 그녀에게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선물했다. 저희는 이길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뺨을 감쌌다. 알아. 그의 얼굴이 서서히 다가왔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포개졌다. 그것은 계약서의 조항에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에도 없는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첫 키스였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우로서의 신뢰,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연민,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사랑이 뒤섞인 길고도 깊은 입맞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장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회장 부인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비장의 무기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JK그룹 본사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강태준은 서아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서아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갑시다.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본사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이제 강지훈의 위선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시간이 왔다. JK그룹 본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JK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강태준과 이서아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폭풍을 감지했다. 서아는 그의 반보 뒤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단호했다.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은 강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향해 동정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가엾은 것, 네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지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을 물 흐르듯 유창하게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었고 그의 제스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JK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스캔들 이후 정상적인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좌초시켰고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은 그룹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강태준이 일부러 실패시킨 몇몇 사업들을 예로 들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차 강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방이 포위된 성 안에 고립된 왕처럼 보였다. 따라서 저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강지훈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하지만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전무의 그룹에 대한 우려는 잘 들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상 밖의 차분한 반응에 강지훈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바로 그 회사의 투명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특별 자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그룹 내부에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그 조사를 총괄한 이서아 씨를 소개합니다. 강태준의 말이 끝나자 서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강지훈의 얼굴은 순간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저 계집애가 이 신성한 이사회에 발을 들여. 서한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가 준비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대형 스크린에 JK그룹 내부감사 특별보고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이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몇 주간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가지고 보고를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그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도가 펼쳐졌다. 지난 5년간 강지훈 전무가 총괄한 17개의 프로젝트에서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공금이 횡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여기 보시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세탁된 후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하지만 서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박만식이라는 이름 앞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의 일부는 강지훈 전무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은 박만식 씨는 과거 제가 일했던 치킨집의 점주이자 강 전무의 사주를 받고 제 음료에 약을 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서한은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강지훈의 회계 담당 비서의 증언,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비서가 강지훈의 지시로 박만식에게 돈을 송금하고 스캔들을 조작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자백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동맹이었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서한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제가 이 사실들을 알아내자. 강 전무는 증거를 인멸하고 저를 겁박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그녀가 탔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무자비하게 돌진해오는 장면, 차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상영되었다. 이어서 사고 직전과 직후에 트럭 운전사와 강지훈의 수행비서가 통화한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악, 이 마녀 같은 년, 네가 감히 나를. 이성을 잃은 강지훈이 서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광!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회사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얼어붙은 강지훈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차갑게 말했다. 강지훈,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형님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태준이 형.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JK그룹의 황태자였던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탐욕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한심한 범죄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그의 제국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단 몇십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이사들은 이제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강태준과 서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손에 넣었다. 그는 연단에 서 있는 서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길고 긴 전쟁의 끝.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강지훈 제국의 몰락 이후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났다. 대한민국은 재벌가의 추악한 비자금 스캔들과 살인교사 혐의에 연일 떠들썩했다. 하지만 폭풍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새로운 영웅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강지훈이 남긴 부패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도려내며 그룹 전체를 정화했다. 그의 단호하고 투명한 위기관리 능력에 여론은 찬사를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기업가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운 강직한 지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소아가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재벌가를 구한 신데렐라, 얼음 심장을 녹인 잔다르크라 칭송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졌지만 서아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조용히 저택에 머물며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고요함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동생 서진의 회복이었다. 서진은 이제 보조기구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진은 병문안을 온 강태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형사. 매형,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누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어색해하면서도 서진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거짓이나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서아와 강태준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혼인 계약서가 남아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존재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침실을 썼고 서로의 천을 나누었으며 누구보다 깊은 감정을 교감했지만 누구도 먼저 그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아는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계약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강태준의 자리는 안전해졌고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자신이 그의 곁을 떠나주는 것이 이 완벽한 해피엔딩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서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보관해 두었던 혼인계약서 사본을 들고 강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준 씨, 서아의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강태준의 시선이 계약서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제 이 계약은 끝난 것 같아요. 서아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동생도 건강해졌고 당신의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는 이행되었어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은 필요 없어요. 지난 시간 동안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원할 때 조용히 떠나드릴게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그들의 기묘한 관계를 증명하는 조항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서아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알았다고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뒤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겠지만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준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아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계약은 내가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이자 동시에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는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 그건 내 오만이었고 가장 큰 실수였지.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서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아주 잘게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들의 시작을 증명했던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강태준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재떨이에 던져버리고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아가 숨을 멈췄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쇼윈도에 세워둘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서아,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할 진짜 아내가 필요해.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연기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때문도 아니라 오직 나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위해 나와 결혼해주겠어?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짜 행복의 빛을 마주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강태준은 환하게 웃었다. 서아는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반지가 끼워진 그녀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고 이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1년 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강태준 저택의 정원. 휠체어 없이 잔디밭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서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아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다가온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품에 기댄 서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난한 소녀가 원치 않는 술자리에서 약에 취해 억만장자의 아내가 된 것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두 남녀의 치열한 전쟁 기록이었고, 차가운 계약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침내 진짜 사랑을 찾아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다. 폭풍은 완전히 그쳤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날들만이 펼쳐져 있었다.